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매니저 탈공산인 강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로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 1강과 2강에는 가톨릭대학교 논술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로 한양대학교 논술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논술 2021학년도 논술 전형 인문계열 오전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어, 처음에 첫 장에 유의사항이 있네요. 한양대학교는 요즘 90분의 시험 시간입니다. 90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답안지는 검정색 펜, 샤프, 볼펜, 연필, 어떤 거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제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까지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답안지를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파란색이거나 뭐 이제 녹색 펜 이런 뭐 색깔이 있는 펜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실언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이렇게 답안지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입니다. 우선 그래서 또 관례대로 논술 문제는 항상 논술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시문이 가나다 세 개가 있고요. 우선 문제 봅시다. 제시문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그 다음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 제시문 다의 지도 A와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각각이란 말이 나오면 문단을 나눠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 A에 대한 제작자의 관점, 문단 나누고 지도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 따로따로 썼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쉼표가 나왔다. 여기서 반드시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문제에서 쉼표가 나오면 거기서 문단을 꼭 나눈다고 생각해요.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참조하여. 다해지도 A와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입니다. 관점을 각각 따로 A 따로 B 따로 설명을 하시오 그랬어요. 1200자입니다. 이게 문제 하나만 잘 써도 이제 한양대학교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우선 논제만 보고도 우리가 대충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아,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야겠죠. 여기서 한 문단, 묻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추론 방식이 나에서는 어떤 추론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지도 A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 세 번째. 그 다음에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 이것이 네 번째.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네요. 그러면은 대충 1200자를 네 문단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답안을 갖다 크게 구성을 해봅시다. 물론 제시문을 읽고 나중에 문단 조정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논제만 보고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몇 분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몇 문단도 답을 갖다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감을 잡아봐야 합니다. 1200자, 네 문단, 한 문단에 300자. 자, 300자 한 문단이 한 300자 쓴다고 치면은 자, 지난번에 강의했던 대로 한 몇 문장이나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글로.
300자. 보통 우리가 한 문장 쓰게 되면 논설문인데 논술문 답안에서 한 문장 쓰게 되면은 보통 한 70자 내외에 그 정도 평균 70자 정도의 한 문장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에도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문단에 대충 70자니까 4, 7이 28, 네 문단 조금 네 문단 정도, 네 문장 정도 어,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하고 게시문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단에 네 문장. 그러니까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 네 문장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추론 방식도 또 한 네 문장 정리한다고 치고, 다해지도 A와 A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을 또 네 문장 정리하고,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을 네 문장 정리해서 모두 1200자. 이럴 경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1100자에서 한 1300자 사이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 정도 우리가 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시문 가가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으로 구성된 그런 글이네요.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고 했는데 네 문단짜리 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나에 보니까 무슨 이게 지도 모양이에요. 셀던의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던의 지도에 대해서 제시문 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시문 나의 추론 방식입니다. 나에서는 어떤 추론을 갖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어, 추측해서 논한다가 추론입니다. 추측해서 논하는 게. 그 다음에 되게 기네요. 한 문단, 두 문단, 이것도 세 문단, 문단 다섯, 여섯 문단짜리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해보니까 지도만 있네요. 제시문다는 글이 없습니다. 제시문다의 A 지도는 남쪽을 위로 선정한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아시아 이쪽 부분이 유럽이라든가 북아메리카가 남쪽으로 이렇게 그 기존에 우리가 보던 지도를 위아래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 수정본 세계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을 위로 설정한 지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극을 중심으로 B입니다. 우그라들어서 보이는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북극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이제 그 나라를 갖다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메리카 같은데 남아메리카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잘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조그맣게 있네요. 이게 일본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부 다 아시아고요. 여기가 되게 확대해서 크게 보이네요. 어, 남반부 쪽이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지도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 제가 선생님이 작년도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어요. 작년도에 몇 권의 책을 냈는데 논술에 관해서 그 생각각을 대입 논술 해가지고 기출문제 해설편이라고 해서 한양대학교 편이 있었습니다. 강비오지음 해가지고 어, 북크크라는 출판사에서 작년에 냈던 생각각을 대입 논술 기출문제 해설편 한양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북크크라는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주문을 해야 돼요. 따로 만들어서 내가 저 서점에 쭉 깔아놓고 팔지 않고 이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은 어, 좀 인쇄를 하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며칠 걸릴 거예요. 생각각을 대입 논술 기출문제 해설편 한양대학교 편 15,000원에 제가 정가를 매겨가지고 배송일 영업일 기준도 2에서 8일 내로 배송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그 작년도에 그 제가 이렇게 발간한 책에 보면은
그 책의 이제 차례입니다. 일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그 설명을 하고 한양대학교 기출문제 해설 2부에서 네 문제를 갖다가 제가 해설한 책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21년도 오늘 설명할 해설할 21년도 인문계열 5점 문제 시도 나오는 문제 조금 전에 본 거 그 문제를 해설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설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책에서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논술 출제 경향 개요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양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해설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한양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90분 동안 1200자 정도 쓸 것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하나의 단답 문제가 나옵니다.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3개가 주어지거나 간혹 2개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경계열은 경제, 경영학 공부에 필수인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언어 논술 문제 한 세트와 수학 문제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한양대 상경계열에 가려면 수학을 되게 잘해야 돼요. 어, 언어 논술 문제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간단히 이제 그냥 해결이 되는데 이 수학 문제는 아주 고등수학,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에 나는 가야겠다 하는 사람은 수학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일반 인문사회 계열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주는 강의만 들어도 충분할 겁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인문사회 계열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해설하는 겁니다. 상경계열 언어논술 문제는 인문사회 계열 문제의 답안의 문제하고 똑같은데 글자 수만 이렇게 줄여놓은 것에 불과해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봤죠. 90분 안에 답안 작성할 것과 검정색 샤프나 볼펜, 연필로 사용해야 됩니다. 연필을. 그리고 반드시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들을 모두 제출하고 나와야 되고 필기도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할 경우 답안을 0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수정할 경우 한글 맞춤법 원칙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 되고 근데 가능한 한 수정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합격 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합격한 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거의 수정하는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쓴 답안입니다. 글씨도 좋아. 또박또박 쓰고요. 그리고 한양대 논술을 쓸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합격 답안의 구성은 우선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잘 써야 한다. 이 말뜻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것과 논제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문단 나누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지도 문제는 우리가 네 문단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적절한 문단 나누기와 문단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중요합니다. 한양대학교는. 그 한 1200자 정도 되는 긴 글을 갖다가 이제 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글 전체가 하나의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잘 돼가지고 한 편의 완성된 글을 갖다가 이제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즉, 대입 논술로서는 비교적 긴 글을 요구하고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 편의 긴 글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과 문단을 시작하면서 적절한 접속어를 잘 사용해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형식적인 요건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편입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문해력이 중요하고 제시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논제로 돌아가서 어떤 논제 분석을 해봅시다. 실제 시험 시간에도 이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저희가 분석해 본 것처럼 수험생들은 흔히 논제를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바로 제시문을 읽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 몇 분을 할애해서 답안을 대략적인 구성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논제 분석을 하면서 먼저 요구사항을 찾아봅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라. 그리고 나의 추론 방식을 참조해서 지도 A와 B에 나타나는 관점을 설명하시오.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설명하시오 하는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답안은 최소 두 문단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요구에. 게시문 나의 추론 방식을 참고하라는 것과 게시문 나의 두 개의 지도를 각각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제시문 나의 추론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주는 부분과 그 문단과 두 개의 지도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에 각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문단을 나누어 준다고 답안의 문단을 나눠줘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논제만 보고도 대충 제시문가를 지도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을 해서 읽고 정리하는 문단 하나, 참조하라는 제시문 나의 추론 방식을 정리하는 문단 하나, 아까도 우리 한 것처럼 지도 두 개 가까이 관점을 설명하는 문단 하나씩 모두 네 개의 문단로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1200자니까 한 문단에 대략 300자 정도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제시문을 읽으러 가야 됩니다. 300자는 얼추 많아야 한 4, 5문장 정도 쓰면 된다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각 문단마다 어떤 성격과 내용의 문장을 4개씩 쓸 것인지를 이제 제시문을 읽고 정하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문단 4문장씩 4문단만 쓰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1200자를 쓴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논술 답안에 이렇게 긴 거는 4개의 문단을 짜 맞춘다. 여러분 레고 조립해봤죠? 레고를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조립한다. 4개의 작은 부분도 만들어진 뭉치를 4개의 부속을 가지고 이렇게 짜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어떤 하나의 레고 물건 장난감 하나를 완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처음부터 1200자를 그냥 서론부터 결론까지 주르르 내려 쓴다고 생각하면은 글 이렇게 문단 조정하는 것도 안 되고 웬만큼 그렇게 글을 아주 잘 쓰는 천재적인 사람이 아닌 한 작가들도 그렇게 글을 안 씁니다. 다 글을 짜 맞춥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거 봤지만 먼저 네이버 그 카페 생각하러 가서 문제 전체를 다운받아가지고 아까 그 선생님이 보여준 문제 있죠? 그 네이버 그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어, 문제와 강의를 서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다음에 제시문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 제시문을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대충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잘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제시문을 모두 한 2번 정도 잘 읽었다고 치고 실제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읽고 오세요. 잠깐 스톱해놓고 가서 이렇게 내부 논술 카페 생각과 글에 가서 한양대학교 맨 위에 가면은 21년도 기출문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펼쳐놓고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읽어보세요. 안 읽는데 한 10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문 가와 나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강의를 들어요. 그래야 효율적입니다. 음. 자, 우선 논제의 첫째 요구 조건이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쓸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한 300자, 4문장 정도 쓰는 겁니다. 이 시점에 다시 논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시문가를 토대로 지도 요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시문가를 요약하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 이 말은 여러분들 본문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시문가에서 지도란 데 대해서 얘기가 돼 있겠지. 그럼 그 제시문가를 그대로 요약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시문가를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문가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겠죠. 네 문단 글입니다. 글 전체의 중심 내용, 주제가 있을 것이고 각 문단마다 소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글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 전체의 주제, 중심 내용, 글자에 정한 마지막 문단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치고 지도란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른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자, 글 읽는 법이라든가 문제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글쓰기는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기출문제를 직접 해설하는 겁니다. 원생각학을 논술교재 기초편에서 이 글 읽는 법이라든가 문제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글쓰기 이렇게 설명하시오라든가 논술하시오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다른가 비교하시오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는 잘 생각학을 논술교재 기초편에 있어요. 이것도 북국에 가서 하면 됩니다. 교보문고에도 있어요. 이거는 한양대 시험을 보겠다는 수험생이면은 일단 기본적인 독해 실력과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강의하는 겁니다. 왜 제시문 가의 주제 문장이란 주제 문장이 지도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냐? 이것이 왜 결론이냐고 물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가능한 한 논술 전체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주는 이론에 대해 해당하는 제시문 가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머지 현실을 반영하는 제시문들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제시문 가를 갖다 그러면은 꼼꼼히 한번 읽어봅시다.
지도는 지표면을 일정한 비율로 두고서 기호를 사용하여 평면에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지구라는 3차원 실체로 2차원 평면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차이를 감추려고 해도 변형이나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지도에 지구의 양극은 평평하게, 적도는 불룩하게 표시됨으로써 위치에 따라 실제 지표상의 거리와 각도, 크기가 왜곡된다. 또한 지도에서 좌우선은 확정되어 있지만 각국마다 경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지역이 지도의 양끝에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하여금 두 지역 간의 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지도가 이제 3차원, 우리 세상은 이게, 지구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짜리 구잖아요. 근데 지도라는 것은 항상 평면, 평면 2차원이잖아요. 평면 종이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숙명적으로 변형이나 왜곡을 피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첫째 문단의, 제시문가의 첫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한편 지도 제작자의 관점에 따라서 지도는 달라질 수 있다. 지도의 축적, 방위, 지역, 명칭, 지도에 표시할 것과 명칭을 정하는 등의 다양한 요소에 걸쳐서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영향을 미친다. 아하. 두 번째 지도는 이제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지도를 갖다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군요. 이처럼 선택된 대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도는 영화와 매우 유사하다. 스크린을 통해 투사되는 영화의 전체 이야기들은 감독이 제작한 선별된 프레임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겠죠. 당연한 말이죠. 감독은 포함되어야 할 것과 배제되어야 할 것을 결정한 후에 우리에게 포함된 것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지도 역시 영화의 프레임처럼 지구의 일부만을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지구 전체를 갖다가 다 보여주는 지도는 없다. 지도란 영화의 프레임처럼 일부분만을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앞에 나오는 이제 첫째 문단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킨 부분이네요. 다음. 그런가 하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제작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는 저널리즘과도 비슷하다. 여기 지도를 저널리즘에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하네요. 지도 제작자는 지도가 신문의 그림이나 사파처럼 보이도록 방위 측정, 시점 또는 관측 고도를 자유롭게 바꾼다. 지도 제작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위라든가 축적이라든가 시점 이런 걸 아까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서 제시문 다에서 나오는 지도를 보니까 하나는 남북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도에 남북을 바꿔서 거꾸로 그린 그 지도고요. 하나는 북극만 그렸습니다. 그죠? 시점이 다른 거예요. 관측 고도를 자유롭게 바꾸기도 한다. 가령 통계 자료를 지리적인 형태 외에 표현하도록 강조하는 통계 지도를 보면은 국가의 크기나 형태는 잘 알아볼 수 없는 대신 국가나 대륙별로 그려진 경제 활동, 군사력, 인구 통계 등의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아, 그렇겠네요. 실제적으로 인구를 중심으로 그린다면 중국의 지도가 면적이 엄청나게 더 커질 겁니다. 실제 지역의 그 면적보다는. 이런 지도들은 교육적이되 지구의 물리적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한 지도는 아니다. 그래서 지도는 저널리즘처럼 제작자가 주관적인 관점을 빨리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맺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단 또 봅시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영화 감독이나 저널리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표현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들은 관객들의 의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들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해석한다. 이야기 줄거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사실들이 선별되는 것이다. 지도 그리는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화 감독이나 저널리스트나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들을 선택하고 배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세계관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적인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조종할 때 편견이 끼어드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때 저널리스트가 주로 단어에 의존한다면 지도 제작자들은 기호, 색상, 지면 등을 자신의 언어로 활용한다.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정보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전달하는 사람 밖으로 투자된 것은 객관성을 가장한다. 마치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도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를 고려해본다면 지도의 객관성은 사실 신화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읽었어요. 다시 이제 문단별 소주제를 찾아봅시다. 첫째 문단에서는 지도가 객관적이 아닌 근거로 3차원 지구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변형과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문단에서는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지도에 표시할 것과 명칭을 선별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된다고 합니다. 셋째 문단에서는 제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보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넷째 문단에서는 제작자는 지도에 나타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하고 그것에서 기호나 색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만들어진 주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답안의 첫째 문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대다수 수험생들이 내려도로 이 문단을 써보라고 하면 바로 제시문 가는 지도란 어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합격한 우수답안도 대다수가 이렇게 제시문 가는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논술 쓰면서 대충 그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좋은 바람직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개의 문장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시도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어디서 알았어요? 제시문 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시문 가에 따르면은 시도란 만드는 사람에 따라 의도가 반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내용을 갖다 이제 그 예우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제시문가는 지도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이제 얘기가 그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 두 문장의 내용은 결국 동일한 것일지 몰라도 두 문장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지도란 제작자의 의도와 하고 시작했고 하나는 제시문 가는 하고 시작한 문장입니다. 어, 어차피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두 문장의 내용은 결국 동일한 걸지 몰라도 성격은 서로 다르다. 아니 여러분들의 채점관이라면 어느 문장에 더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1번 문장은 수험생 여러분이 판단을 말하는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 되는 것이고 2번 문장은 주장하는 글이 아닌 제시문을 해설하는 글입니다. 개인 논술 답안은 수험생 여러분의 주장과 판단을 쓰는 글이에요. 물론 그 근거는 제시문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논제에서도 제시문 가를 토대로 여러분의 주장 판단을 쓰라고 했지 제시문 가를 요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번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논술 답안에서는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교수들이 좋은 점수를 줘요. 음. 물론 채점 해보면 저도 이제 논술 많이 문제를 내보고 채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은퇴해서 지금은 다 안 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이제 안 하고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퇴직당했습니다. 물론 채점을 해보면 거의 99% 답안이 2번과 같이 시작하고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 올바르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합격답한다고 한양대학에서 합격답한다고 보여준 답안도 제시문 가능하고 시작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다 동일한데 시작을 1번이나 2번과 같이 달리 했을 경우 올바른 채점 건다면 당연히 1번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부분 앞에 보면 내가 글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갖다 쓴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한 어느 대학 논술 답안을 쓰든지 답안을 시작하면서 바로 제시문 가능 하는 식으로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답안 전체가 제시문들을 단순 요약 정리한 답안이다라는 인상을 줘요. 하위권 대학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험 시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수험생의 판단도 시작하세요. 이번 경우는 지도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다. 문제를 보세요.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도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지도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들어가요. 이 답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시문 가 내용을 통해서 안 거 아니에요?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하라고 그랬죠. 제시문가를 요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지도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답을 쓰는 방법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도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제시문 그리고 그렇게 수험생이 판단하겠다는 건 제시문 가에 있지만 가에 있는데 그 제시문 가는 뭐라고 말한다 하는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논술 답안 쓰는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항상 그렇게 그 생각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좋습니다. 논술에서 물어보는데 바로 즉답을 하세요. 제시문 가를 토대로 어,
너,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하라고 그랬지. 제시문가를 단순하게 요약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문단을 또 이제 가봐야 됩니다. 나의 추론 방식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첫째 문단, 어, 제시문 가의 가를 토대로 지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기까지만 오늘 한양대 1강으로 마치고 다음에 2강에 다음 이제 그 내용을 답안 작성하는 것을 더욱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매니저 탈공사님 강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